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혼돈의 시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국 중심의 안정의 질서의 시기와 이제 대조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반대입니다. 자, 첫 번째. 신냉전이라고 하는 거. 이 신냉전이라고 하는 틀로서 세계가 다시 규정되기 시작합니다. 단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될 게 과거 냉전과 그대로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냉전은 사실상 끝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형태로 지금 신냉전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갑자기. 이미 과거 냉전 시절에도요. 러시아는 오늘날 푸틴의 시대를 서서히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엘친이라는 친미파조차도 점차 미국의 오만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고 푸틴은 이 분노를 이용하는 전체주의자가 됩니다. 중국도 한때 가느다란 길이었지만 자유주의적 개혁을 시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오지양이라고 하는 걸출한 소비에트의 고르바초프가 있었다면 중국의 자오지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각했죠. 그리고 천안문 사태로 더 억압적인 체제로 변하죠. 그리고 2008년 미국의 경제 위기가 터지니까 중국이 판단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 미국의 시대는 이제 갔네?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오늘날 시진핑의 전체주의로 이어지는 예정된 미래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안락한 시대를 보내면서 베를린을 잊었죠. 지금 요즘 시대 젊은이들한테 베를린은 쿨한 도시예요. 그리고 우리는 쿠바를 잊어버렸습니다. 한때 3차 대전 직전의 쿠바 말입니다. 근데요. 냉전의 베를린이, 냉전의 쿠바가 지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베를린은 어디죠? 대만입니다. 전 세계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체제 대결은 대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3차 대전 직전, 핵전쟁 직전의 쿠바는 21세기 어디죠?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형태지만 핵심적인 부분, 즉 체제 경쟁이란 측면에서 냉전이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는 크죠. 지금의 중국은 과거의 소비에트와는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미국의 적이죠. 다만 말입니다. 핵심적 차이는 그 당시 냉전은 그때는 비교적 그래도 구분하기가 쉬웠습니다. 우리 편, 니네 편. 근데요. 지금은 산뜻한 이분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냉전과 기계적으로 냉전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아군끼리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복잡하게 이미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수상이 작년에 어디 갔죠? 시진핑이랑 그토록 전 세계 자유주의가 합쳐서 갈등하자 그랬는데 중국 시진핑 딱 만나서 야 우리 협력해야 돼 이랬죠. 사정이 있는 거죠 다. 그리고 자, 두 번째 특징. 과거 그래도 냉전 시절 미국의 제도는 때로는 초당적 타협이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극단적인 분열의 양국화 정치가 노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만 문명의 충돌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문명의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제 안정적인 질서 관리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양당인데 한쪽 정당의 지배적인 흐름이 선거의 규칙을 부정하잖아요. 이게 제3세계에서나 보는 현상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파견하죠. 근데 미국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무장 폭동까지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질서 시대의 규칙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과거 제가 안정화된 질서의 시대는 뭐라 그랬죠? 낙관의 시대, 성장의 시대,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라 그랬죠. 이제는 수축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수축 사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비관의 시대입니다. 사실 이게 경제학적으로 논쟁이 있는데 실질적인 미국의 성장률은 이미 2년 3년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70년대서부터 천천히 미국 퇴조의 징후는 있었습니다. 근데요. 오늘날은 장기 침체가 훨씬 더 분명하게 보이죠. 과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주 걸출한 석학이죠. 보수적 성향의 석학이십니다. 이분이
지표를 보다가 어느 날 눈을 비빈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밤늦게까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봤네. 선진국 OECD 국가들 중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는 다 알코올 중독, 뭐 약물 남용 이런 게 떨어지고 있는데 선진국이니까 잘 사니까. 근데 한 나라가 이 중산층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게 상승하는 거예요. 어디? 자기 나라, 미국.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뭘 잘못 봤나? 안경을 닫고 다시 봤죠. 미국이에요. 그것도 흔히 저소득층으로 비유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층이 아니라 백인이. 오늘날 파퓰리즘의 토대인 거죠. 디턴 교수가 충격에 빠지는 건 한 사회의 중산층의 허리잖아요. 성장의 낙관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생기죠? 절망이, 분노가, 혐오가. 누군가 내 자신의 절망과 나의 루저의 위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어딘가 행사해야 되죠. 자, 네 번째 이 혼돈의 시대의 특징. 과거 WTO. 요즘에 사람들이 WTO 관심 있습니까? 요즘 WTO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말? 보호주의란 말이 많죠. 그리고 이 단어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초대받은 클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WTO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초대받은 클럽의 시대다. 자, 초대받은 클럽이 뭐냐? 초대받은 건 일정 정도 조건이 부합되고 초대를 해줘야 갈 수 있는 거죠. 파티에. 왜냐?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기존 다자주의 틀로 하다 보니까 WTO에 중국이 들어왔어요. 환영했어요. 두 팔 벌려 환영했어요. 근데 이거 뭐지? 중국이 점차 성장해 가면서 공세적 산업 정책의 수위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중국이 그 교묘하게 WTO의 틀을 피해갑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국가들, 어느 국가? 같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 그 국가들에게만 초대장을 날립니다. 이 두 세계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 이거를 일각에서는 그래도 디커플링은 불가능해. 애플 봐. 좀 중국에서 갑자기 다 철수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맞고요. 과거 냉전 시절과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히 디커플링이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식하셔야 돼요. 뭐냐면 외과 수술식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디커플링 됩니다. 외과 수술식 디커플링의 시대입니다. 맞춤형 디커플링의 시대라는 겁니다. 외과 수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암의 세포만 떨어내는 거잖아요. 특히 요즘 로봇 수술 같은 게 지금 시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제안보라 그랬죠. 전략 품목에서는 디커플링, 단호한 디커플링. 그렇지 않은 항목은 그래 협력. 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협력 못할 일이 뭐 있어? 근데 양자 컴퓨터는 안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신냉전으로만 구분하는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신냉전을 하면서도 협력하는 그 모순적인 시대입니다. 기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기후는 전 지구가 달라들어도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무슨 딴살림을 차린들 기후가 미국에만 작용합니까? 아니죠. 협력을 해야죠. 그런데요, 이것도 협력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것도 체제 경쟁과 얽혀 있거든요. 누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 이게 패권으로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게 정상회담이나 실무자 회담을 할 때 기후는 협력해야지 말이야. 그럼 중국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네는 한쪽으로 악수하면서 한쪽으로 뺨 때리고 있잖아. 경제 안보라며, 신냉전이라며. 그런 거죠. 이게 이 미국이 처한 오늘날 패권 국가인 미국의 모순이자 딜레마입니다. 지구도 안정화시켜야죠. 중국도 견제해야죠. 그러니까 이 딜레마 속에서 자꾸 이 세계는 비틀비틀 거립니다. 모순적인 시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아까 제가 just in time. 그러니까 이 필요한 상품을 언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자, 지금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just in time의 시대에서 just in case의 시대. just in case가 한국말로 하면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지금은 만에 하나를 기업과 정부와 여러분들, 우리 개인도 just in case란 영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마스크 중국에만 믿을 수 있습니까? just in case.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국의 많은 잉여된 공급을, 비록 그게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지 몰라요. 비용이 부과돼요. 코로나 시대에 병상 늘렸죠. 이거 완전히 축소했다. 갑자기 코로나 생기면 어떡할래요?
이런 잉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차원의 안전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유럽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천연가스 갑자기 끊어버린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그러잖아요. 끔찍하게 안타깝게 깨닫는 거예요. 공급망의 교란이 곧 세계의 교란입니다. 공급망의 안보의 시대. 그런 시대에서는 잉여가 필요하고 just in case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합니다. friend shoring. friend라는 게 친구거든요. friend shoring이 필요하고, 자, friend shoring도 못 믿죠. 왜요? 대만에서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반도체 어떡할 거예요? 한국에게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반도체 어떡할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국에 이 다시 제조업을 불러들이고 반도체 공장을 세워야죠. 반도체 기획 설계만 하고 나머지는 니네가 생산해? 그랬다가 그 생산 라인이 막히면 어떡할래요? 그래서 어느 경제학자는 홈커밍의 시대, 집으로 복귀하는 시대, 리쇼어링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혼돈의 시대의 마지막 특징은, 이건 우리 한반도에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군사의 외주화입니다. 미국은 9.11 테러를 통해서 본토가 위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근데 지금은 그 위협의 핵심이 중국입니다.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 ICBM을 통해서 언제 3차 대전이 발생할지도 모른 중국. 그리고 미국의 몇 배로 비율로 투자를 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빠른 시간 내에 따라잡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비교한다면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 미국의 위기감이 엄청나게 크죠. 이제 우주 독점하던 거 중국이 독점을 깼죠. 양자 암호는 중국이 일정 정도 더 앞서갑니다. 그러면 미국의 본토를 방어해야죠. 첨단 기술 경쟁에서 이겨야죠. 양자 암호 체제 경쟁에서 이겨야죠. 과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제한을 풀었죠. 사거리 제한을. 다 그런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에게 사활적이죠. 그래서 결국 오랜 질서의 안정기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나고 1914년에서 1945년 제가 말씀드린 안타깝게도 혼돈의 시대가 부활하는 겁니다. 오늘날 21세기 베를린인 대만, 21세기 쿠바인 우크라이나가 언제든 화약고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나라 어디?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북중러의 동맹이 긴밀해지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북중러의 동맹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죠.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그걸 요구할 수도 있고요. 북한이 오판할 수도 있고요. 그 일정한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될지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겠죠. 우리는 가장 그 낮은 단계의 이 어떤 자극적 행동에서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이제 미래학은 정부만의 것, 학회만의 것, NGO만의 것, 기업만의 것 아닙니다. 기업은 이미 미래학적 준비 많이 하죠. 이제 우리 개인도 주식 투자에서, 우리 가게 살림에서, 우리 미래 때 우리 자식의 교육에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다 시나리오적 플래닝을 해야 돼요. 왜? 예측이 가능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앞으로의 미래, 미국이 변화하는 흔들리는 질서의 제국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혼돈의 이행기에 제가 미국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저는 저 스스로 그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냥 큰 그림은 정도는 스케치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길은 앨런 머스크 테슬라 회장, 머스크와 같은 기업가들이 초격차를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 한때 IT를 극복했잖아요. 완전한 극복은 아니었지만 이윤율의 저하를 잠시 봉합했죠. 다시 이것을, 이 떨어지는 미국의 패권을 다시 또 상승하는 그 기술주의적 극복의 길. 영화로 비유하면 이 아이언맨 같은 초격차의 기술로 극복하는 거죠. 또 하나는 결국은 트럼프류의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끼리 그냥 잘 살래. 우리 미국에 천연가스도 있고 뭐 쌀도 있고 다 있잖아. 뭐 그냥 왜 그 혼돈의 세계에 신경을 써. 우리 미국이라도 살아야지. 각자 도생의 시대. 미국의 문을 닫아 걷는 시대. 보호주의가 전면화되는 시대.
전 세계가 바로 혼돈에 빠지는 시대. 그럴 수 있어요. 한때 일부 전 세계 학자들의 일부가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국에도 그런 학자들이 많던데요.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시진핑류의 중국의 제국이 천하를 제패하는 시대.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뭐 2030년이 지나고 2050년 이후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미국이란 나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드러나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죠. 만약 말입니다. 향후 10년 내에 미국이 대만 방어에 성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쳐봅시다. 중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켜요. 그래서 미국의 안보 강화론자들은 지금서부터, 지금 당장서부터 향후 10년 결정적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 강연에서요. 흔들리는 제국, 미국 패권의 변화를 한번 같이, 너무나 긴 세월을 짧게 얘기하려는 게 좀 어렵네요. 이 변화와 혼돈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로의 틈새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남들보다 앞서 읽어내는 소위 잠수함의 토끼가 돼야 돼요. 소설 25시의 작가 게르규, 세계적 작가죠. 2차 대전 참전했던 작가입니다. 그때 산소 측정기 용도로 위험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서 잠수함에 토끼를 태운 걸 작품에서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 변화에 민감한 이들을 잠수함의 토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시대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하고 틈새를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예측은 반드시 틀립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 반드시 명심할 사항이 이겁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 교수는 미래 전망 컨퍼런스에서 자신이, 세계적인 미래학자인데 자신의 예측이 반드시 틀린다는 겸손한 미래 예측으로 말을 시작하곤 합니다. 그때 제가 토론자로 참여했었는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변화와 혼돈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겸손하게 부단히 변화를 공부하고 적응해 나가는 탄력성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안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